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비웃음 당하는지. 너 네 시어머니 구건하면 생선 장사한대. 시장 바닥에서 키운 내 자식, 며느리에겐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손을 보셨나요? 이 손이 4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영자. 올해 71입니다. 새벽 시장의 골목. 아직 어두운 하늘.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생선 가게들이 문을 여는 소리. 얼음 부서지는 소리. 트럭이 물건을 내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사이 한 여자가 가장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박스를 쌓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꿈나라에 있을 시간.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의 불을 가장 먼저 밝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자씨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생선 할머니라 부르죠. 올해로 71, 구분 등, 무릎 보호대, 발등까지 올라오는 낡은 장화. 그리고 어디서도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 그녀가 이 시장에 처음 나온 건 31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하루 시장에 나오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남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영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그래도 장화를 신었습니다. 왜냐고요? 돌도 안 된 아들이 배가 고팠으니까요. 새벽 4시 30분 영자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생선을 고르는 것입니다. 도매상에서 넘어온 생선 박스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눈을 확인하고 아가미 색깔을 보고 살을 눌러봅니다. 40년 내공이 담긴 손끝이 가장 싱싱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새벽 6시 시장에 첫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자 씨와 비슷한 또래입니다. 생선 할머니.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고모 이 갈치 얼마예요? 영자 씨는 단골 손님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어느 집 할아버지가 고혈압이어서 싱겁게 먹어야 하는지, 어느 집 며느리가 생선 손질을 못해서 손질해서 드려야 하는지, 그 손이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칼집을 넣는 동안 영자 씨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준혁이는 잘 있겠지. 밥은 잘 먹고 있겠지. 밥상 위에는 반찬이 달랑 2가지. 본인이 팔다 남은 생선 한 토막과 김치. 혼자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들 준혁이 사진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닫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쁜데 방해가 될까봐. 그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담겨 있는지 아마 영자 씨 본인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1984년 봄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나이 31. 그 시절 영자 씨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수다스러웠고 장날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시장을 구경하던 여자였습니다. 남편 재철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가진 것은 없었지만 퇴근하면 꼭 아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준혁이 크면 집 한 채 장만하자.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던지. 그런데 그해 4월이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비계에서 추락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영자 씨가 받은 건 남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치료비 청구서였습니다. 그 금액은 당시 영자 씨가 1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청구서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가려줄 수 있도록 3달을 버텼지만 재철 씨는 결국 영자 씨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3가지였습니다. 돌도 안 된 아들 준혁이, 재철 씨가 쓴 빚, 그리고 더 이상 꽃무늬 원피스를 입지 않게 된 영자 씨 자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새벽, 텅 빈 집안. 아기 준혁이가 울고 있습니다. 영자가 아기를 안아달래며 부엌을 들여다봅니다. 빈 냄비, 빈 쌀통.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 집 형편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 차라리 친정에 맡겨.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준혁이를 포대기로 등에 동여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시장 바닥이 영자 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린내와 함께 자란 준혁이. 준혁이는 비린내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등에 업혀서 생선 가게를 드나들었고 조금 크고 나서는 시장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준혁이는 가끔 어머니 가게를 도왔습니다. 비닐봉지에 생선을 담아드리고 잔돈을 세어드리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어느 날 준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한테 놀림 받았어. 생선 냄새 난다고. 영자 씨는 준혁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그 냄새가 너를 키웠다. 나중에 어른 되면 알게 될 거야. 준혁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해하게 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그 생선 비늘 하나하나가 준혁이의 교과서가 될 것을 알았으니까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팔았고 눈이 오면 손이 얼어도 팔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준혁이 도시락을 먼저 쌌고 신발이 닳아도 준혁이 운동화를 먼저 샀습니다. 영자 씨의 가계부에는 이런 항목이 반복됩니다. 오늘 식사 컵라면 준혁이 간식 참외 2개. 엄마 점심 안 먹음 준혁이 학원비 납부 완료. 내 옷 내년에 준혁이 겨울 점퍼 39,000원. 그렇게 한 뼘씩 한 뼘씩 아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995년 겨울 수능 결과 발표가 나던 날. 영자 씨는 그날 새벽에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날이어도 생선은 팔아야 하니까요. 전화기가 울립니다. 생선 비늘이 묻은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듭니다. 엄마 나 붙었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선 칼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영자 씨는 새벽부터 직접 찐 시루떡을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떡을 건네면서도 받으면서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준혁이가 대학 붙었어요. 우리 준혁이가. 아들이 세상 전부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 냄새 좀 가져오지 마세요. 현대적인 아파트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며느리 지수가 문을 엽니다. 문 밖에는 영자 씨가 서 있습니다. 시장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넓고 깨끗합니다. 거실에는 영자 씨가 평생 써본 적 없는 브랜드의 소파가 있고 주방에는 영자 씨가 이름도 모르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영자 씨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는 것.
40년 동안의 새벽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명절마다 직접 고른 생선과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갑니다. 새벽에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직접 손질하고 양념하고 포장해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무릎이 아파도 갔습니다. 영자 씨가 봉투들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자 씨가 비닐봉지를 풀기 시작하자 생선 냄새가 퍼집니다. 며느리는 미간을 크게 찌푸리며 환기를 위해 창문 쪽으로 갑니다. 며느라, 이거 준혁이 좋아하던 강고등어야. 어제 새로 들어온 거라 싱싱하다. 아, 네, 어머니. 이쪽 건 깻잎 장아찌고 이건 내가 직접 담근 깍두기야. 준혁이가 매운 거 잘 먹잖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서 말해봐.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마트에서 깔끔하게 포장된 거. 사 먹으면 되는데. 집에 냄새 배잖아요. 그래도 내가 직접 고른 건데 싱싱한 거야. 어머니, 저번에 학부모 모임 갔더니 어머니가 시장 상인이라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비린내 나는 돈, 이제 저희한테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충분히 잘 살거든요. 창피해요. 제발 그 일 좀 그만하세요. 남편도 창피해해요.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대학 나와서 이렇게 살려고 시집 온 게 아니잖아요. 제발요.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조용히 사세요. 어머니가 그럴수록 제 인생은 망가져요. 영자 씨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40년의 새벽이 창피한 것으로 불렸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손이 대신 울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말이 40년을 바친 어머니에게 향할 때 그 말을 꺼낸 사람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 창피한 것이 자신의 아이 학원비였다는 사실을, 그 창피한 냄새가 자신의 가방값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들 준혁이가 저녁 7시에 귀가하였습니다. 준혁이는 그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때로 그런 것이니까요.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것. 어머니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다. 준혁이 좋아하는 거 좀 갖고 왔어. 고생하셨네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 같이 먹으려고. 그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중 가장 많은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영자 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숟가락을 놓은 사람도.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편히 주무시고 쉬다 가세요. 아니다, 엄마 오늘 내려갈란다. 왜요? 명절인데. 내일 아침에 같이 드셔야죠. 괜찮아. 시장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새벽 3시 50분 아파트 거실. 영자가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가 귀 뒤로 흐릅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말이 들렸습니다. 창피하다. 비린내 나는 돈.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창피한 걸까? 이 손이 창피한 건가? 이 냄새가 창피한 건가? 그러다 준혁이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들이 자고 있을 방입니다. 영자 씨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영자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짐을 챙깁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혁이 방 앞에 서서 손을 문 쪽으로 들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신발장 위에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현금 30만 원과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라, 다음 달 아이 학원비에 보태렴. 고생 많다. 잘 있어라. 상처받은 사람이 남긴 편지치고는 너무 짧고 너무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30만 원을 모으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 며칠을 팔아야 합니다. 파스를 붙이고 무릎 보호대를 차고 비린내를 맞으며 말이죠. 그 돈이 창피한 돈이라 불렸습니다. 그래도 영자 씨는 그 돈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이 학원비에 보태라고. 아침 7시 준혁이가 현관으로 나옵니다. 신발장 위 봉투를 발견합니다. 준혁이는 메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자 끊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을 열어보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후 지수가 청소를 하다 침대 밑 먼지가 쌓인 낡은 철제 상자를 발견합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고 엽니다. 상자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984년부터 시작된 낡은 가계부. 둘째는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영수증 뭉치. 준혁이 초등학교 학용품부터 대학교 졸업식 사진관 영수증까지. 그리고 셋째는 봉투에 담긴 편지 한 장. 며느리 지수는 가계부를 펼칩니다. 손으로 쓴 가계부였습니다. 1984년 3월 14일 생선 구입 1만 2천 원. 준혁이 분유 3,200원. 오늘 식사 컵라면 1개. 4월 2일 비 와서 장사 못함. 수입 0원. 준혁이 기저귀 2,500원. 오늘 식사 없음. 6월 8일 준혁이 첫 생일. 케이크 구입 4,800원. 엄마 저녁 밥 한 공기. 1987년 3월 준혁이 초등학교 입학. 책가방 구입 1만 8천 원. 엄마 신발 내년에. 1990년 5월 22일 준혁이 체육복 구입 8천 원. 엄마 점심 안 먹음. 1992년 10월 3일 준혁이 수학여행 비용 4만 5천 원. 어머니 생신 못 챙김. 1994년 12월 24일 준혁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동화 3만 5천 원. 내 건강검진 내년으로. 1995년 3월 준혁이 대학 합격. 시루떡 재료비 1만 2천 원. 가장 기쁜 날 2001년 준혁이 취직 축하 외식비 2만 8천 원. 오늘은 내가 쏨. 2004년 준혁이 결혼 예물 보태준 돈 300만 원. 10년 모은 거. 그 가계부 어디에도 영자 씨 자신을 위해 쓴 돈은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전부 내년에였습니다. 그 내년이 40년이 됐습니다. 편지에는 며느라,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읽지 않아도 되는 편지일 수도 있어. 그래도 한번 쓰고 싶었어. 내 손바닥은 굳은 살 때문에 딱딱하지만 마음은 한 번도 너희를 향해 딱딱해 본 적이 없단다.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이라 비린내는 나겠지만 우리 손주 학원비랑 내 가방 살 돈은 깨끗하게 모았단다. 근데 있잖아, 며느라. 나는 창피한 게 하나도 없어. 이 비린내가 우리 준혁이를 키웠거든. 미안하다, 예쁜 어머니가 못 돼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줘서. 지수는 뭔가 깨달았는지 그 편지를 끌어안고 오열을 합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봐. 지금 당장.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 담긴 낡은 가계부가 그녀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시장 골목 배수로가 흘러넘칩니다. 손님들이 모두 처마 밑으로 피하였습니다. 그 빗속에 영자만 혼자 남아 생선 박스에 비닐을 씌우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영자 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비가 와도 안 들어가. 우산도 없이. 원래 저래. 40년을 절해 왔어. 대단한 사람이야. 영자 씨에게 비는 그냥 비입니다. 40년 동안 맞았으니까요. 그게 슬프지 않냐고요? 영자 씨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비 맞아도 괜찮아. 준혁이가 잘 자라줬으니까. 멀리서 우산을 쓴 준혁과 우산도 없이 뛰어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며느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두 사람이 자신에게로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며느리가 영자를 뒤에서 꼭 껴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영자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며느리의 팔을 꼭 잡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참아온 눈물이 그제야 폭우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몰랐어. 내가 너무 몰랐어. 알았다, 알았어. 됐어. 다 됐어. 다 됐다. 영자 씨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처절한 새벽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컵라면을 먹으며 자식 학원비를 낸 어머니, 신발을 못 사 신으면서 자식 운동화를 산 어머니, 생신을 못 챙기면서 자식 수학여행을 보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름은 영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거친 주름 속에 당신의 삶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